나흘 만입니다. 코스피가 1910선 회복을 했고요. 그런데 어제 얘기를 했듯이 외국인 투자자들의 그 사재의 연속성 오늘 포착할 수 없었습니다. 또 환율은 5거래일 연속해서 계속 내려가기만 하고요. 이제 시장에 대한 분석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도 시장 평가부터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시장 보셨습니까, 오늘은? 미국 시장이 이제 개장을 오늘 저녁에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거래량이 더 줄어드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지수가 좀 움직였지만 시가 대비해서 움직인 건 없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유럽 시장의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것들이 좀 반영되면서 낙폭과 대주들의 반등이 좀 나왔다라고 보여집니다만 실제로 이제 거래량을 가득 실지 않았기 때문에 시장은 아직도 관망세죠. 과연 미국 시장은 이 샌디 효과 이후로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것인지 좀 더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 또 외국인들은 아직도 이 현물 주식에 대해서는 강한 매수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 선물 시장 쪽에서도 단기 매매만 단행이 되면서 미결작정의 증가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래서 전체적으로 일단 시장의 방향은 단기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그렇게 힘 있는 전환, 방향성 전환을 암시하는 그런 반등은 아니다. 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뉴욕 증시는 오늘 밤 이틀간의 휴장을 뒤로한 채 이제 개장을 하게 되는데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는 잠시 뒤에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경제 지표 짚어볼게요. 국내에서도 이제 월말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 통계청이 그 산업활동 동향 9월분을 내놨더라고요. 보니까 부문별로 좀 지표들이 반등에 나섰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던데 이거를 정말 우리 경기도 좀 살아나고 있네라고 판단해도 좋을지 좀 점검 좀 해주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살아나긴 하더라도 그렇게 강한 반등은 어렵다. 전체적인 글로벌 경제 흐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이 경기 순환 지표의 흐름을 가장 먼저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경기 동행 지수는 두 달째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이 경기 선행 지수 순환 변동치는 계속 하락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행 지표들의 움직임이 또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거기다가 이제 주식 시장도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도 선행 지표에는 조금 부정적일 것 같고요.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업종별로 출하가 어느 쪽에서 늘었느냐를 봐야 되는데 이번 달의 기여도는 자동차 업종 회복에 가장 크게 작용했다. 여름에 결국은 이 파업 때문에 자동차 출하가 줄어들면서 지표가 크게 악화되는 모습이었다면 자동차가 정상화되면서 수출도 늘고 전반적으로 이제 출하 지표도 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반도체 및 부품이라든지 기계 장비 쪽의 전반적인 흐름은 그렇게 좋지가 않았고요. 자, 그다음 살펴봐야 될 것은 설비 투자 지수라고 볼 수 있겠는데 설비 투자가 전년 동월 대비해선 여전히 좀 부족하고요. 전월 대비해선 소폭의 반등이 나타나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 시장에서도 소비가 이렇게 견조하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기업들의 투자가 늘어야 되는데 기업들 같은 경우에 최근에 R자를 굉장히 많이 달고 있죠. 리세션 경영, 리스크 경영 이런 식의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투자를 강하게 단행하기보다는 경기 흐름이나 주변 상황들을 좀 더 지켜보겠다라는 심리 그리고 이제 대선과 관련돼서 이제 대선이 이제 끝난 이후에 정책이나 이런 흐름들을 보고 투자를 단행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최근에 좀 보여주고 있지 않나. 그래서 대선과 관련된 불확실성은 우리 시장 내에도 일부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인 이제 설비 투자 조정 압력은 이제 좀 줄어드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지만 출하재고 증가율이라든지 이런 전반적인 설비 투자 지표들이 아직까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완만한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있지 않나. 4분기에는 추가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주식 시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어떤 업종을 한번 볼까 살펴봤더니 화학주, 화학 업종 좀 많이 올라가더라고요. 오랜만에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동반 사자가 이 화학주 쪽으로 유입되는 흐름인데 이 오늘의 흐름을 좀 그 앞으로의 추세 전환의 그 신호로 좀 봐도 될지 궁금합니다. 정유주, 화학주 동반 강세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LG화학이 4% 이상 올라섰고요. 제일모직 3% 가까이, 코오롱인더 흐름도 괜찮았습니다. SK이노베이션이나 SO의 흐름도 나쁘지 않은 걸로 이제 기억이 되는데 점검해 주시겠어요?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이제 바닥 수준에서 반등이 나오곤 있는데 반등폭이 조금 커져서 그나마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여집니다. 단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지만 추세를 전환시킬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업종에서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중국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뭐 정제 마진 이런 것들 언급하고 있는데 네네. 중요하죠. 스프레드 가격과 함께 정제 마진 굉장히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거는 중국의 수요가 늘지 않고 이익을 낼 수 있는 조건만 늘면 뭐 하냐라는 거죠. 그래서 네네. 아직까지 중국 수요의 증가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서 정제 마진 개선만 가지고 스프레드 개선만 가지고 이 종목들이 강하게 올라가기에는 여전히 굉장히 어렵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길게 봤을 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결국은 석유화학은 여러 번 언급드렸지만 2013년 14년 가게 되면 공급 과잉에 시달릴 수 있는 대표적인 업종이거든요. 글로벌 공급 과잉이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 중동 쪽에서도 대규모 설비가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르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중국도 이제 화학 쪽에서는 로컬 업체들의 성장이 점점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 있어서 부담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이 석유화학 업종들은 얼마나 잘 체질 개선을 통해서 기업 자체가 변하는지가 중요하고 네네.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관심 종목은 체질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 종목을 볼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 여력이 남아있지만 반등폭이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트레이딩 정도의 국면으로 단기적으로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체질 개선을 제대로 시도하고 있는 LG화학 그리고 SK이노베이션 같은 종목군들이 지금 소재 종목으로 변모를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네. 물론 석유화학을 포기하지는 않겠지만 이 석유화학과 함께 다른 소재 산업들의 빠른 성장을 불러일으키고 있고 이쪽에서 또 실제 이익도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들 종목을 중심으로는 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도 한번 지적해 주신 바 있는 것 같아요.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 장기 흐름에서 한번 봐도 될 만한 화학, 정유주의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늘장에서 좀 특징주 하나 꼽아서 살펴볼까요?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참 많이 낮아져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도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업체가 있네요. 바로 LS산전이었습니다. LS산전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확인해 드릴게요. 3분기 실적 이렇게 나왔습니다. 매출액의 경우는 1년 전 같은 분기 대비해서 16.9% 증가하는 흐름이었고요. 5,738억 원 나왔습니다. 영업이익 509억 원 기록하면서 1년 전보다 205.4% 증가했다. 이렇게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실적 개선세가 이제 앞으로도 더 이어질까? 이거 좀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어떻게 이렇게 실적이 잘 나왔는지 이 부분도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하나씩 좀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제 LS그룹도 LG그룹에서 분할된 이후에 체질 개선을 좀 많이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수주와 관련돼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단품 수주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시스템 하나만 수주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그런 수주가 아니라 굉장히 이제 수직 통합돼서 수주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철도 관련된 것을 한다고 하면 LS 메탈이라고 하는 자회사를 기반으로 해서 철강 관련된 부분까지 그리고 이제 원재료는 뭐 니코동 재료를 비롯한 이런 쪽에서 받아오고 있고 관련된 시스템도 수주하고 있고 관련된 부품까지 모두 합쳐서 일종의 이제 공사 방식으로 얘기하자면 턴키 방식으로 전량을 수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수익성이 개선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입찰 방식으로 단품 수주를 했을 때는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당연히 단가도 낮아지게 돼 있고 매출은 굉장히 많은데 매출 대비해서 수익성이 높을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자신들이 여러 가지를 묶어서 하나 이제 포트폴리오로 수주를 하다 보니까 수익성 자체가 좋아지면서 이익이 좋아진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 뭐 이 매출과 이익을 살펴주셨습니다만 매출은 별로 안 늘었죠. 그런데 이제 이익은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질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고요. 그러면 지금 이 상태의 구조가 계속 진행된다면 4분기에도 실적 좀 좋아질 것이라고 기대도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뭐 자회사인 LS메탈의 후유가 매출이 또 늘고 있다는 것도 특징이죠. 이 후유가는 지금 쓰임새가 많은 것이 셰일가스를 비롯한 미국의 이제 신규 산업들 그쪽으로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리고 심해저 건설, 심해저에 이제 투자하는 여러 가지 모든 장비들의 대부분 후유관관을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후유관관이 아니라 특수 처리된 후유관관이거든요. 왜냐하면 바닷물 속에서 작업을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코팅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쪽에 이제 매출을 LS메탈 쪽에서 올려주면서 실제로 자회사의 실적 호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이제 LS산전을 우리가 잘 꼽고 있는 게 그렇게 꼽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굳이 이제 테마로 나누자면 스마트 그리드 쪽으로 꼽고 있는데요. 이 LS산전에서 만들고 있는 송배전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잘 팔리고 있고 또 실제로 이제 국산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중요한 건 이제 4분기가 성수기거든요. 그래서 성수기에 관련된 기대감도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이제 동남아시아 주요 국가들이 서서히 개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개발을 하고 있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결국은 물동량 그리고 이제 물류 아니겠습니까? 근데 물류 중에서 가장 단가가 낮게 많은 양을 수송할 수 있는 게 유군이 아니라 유군 중에서 또 철도 쪽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네. 동남아시아 국가들 뭐 굉장히 많이 이런 철도 수주가 늘고 있는 양상이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지인 두 분도 최근에 뭐 미얀마라든지 인도네시아 이런 국가들의 출장을 굉장히 장기로 많이 나가게 되거든요. LS산전에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인데 네네. 아무래도 이제 현지 쪽에 여러 가지 이제 시스템들을 구축해야 되다 보니까 아예 이제 장기로 그쪽 가서 치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이제 철도 매출은 중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제 나머지 지역들을 중심으로 충분히 늘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스마트 그리드의 핵심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인버터 쪽도 그동안 전량 수입하는 모습이었는데 LS산전에서 지금 개발하고 있는 이 인버터가 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라 수출까지도 가능한 그런 제품들을 최근에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회사의 이제 매출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100% 믿을 수는 없지만 지금 이 회사 매출이 한 1조 정도거든요. 네. 근데 이 인버터 매출이 한 2020년 정도 되면 1조 원 이상의 매출을 낼 거다. 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인버터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산업만 지금 산업의 2배 정도를 예상을 하고 있고 이 스마트 그리드라고 하는 것이 네. 결국은 우리나라도 지금 전력이 부족한 양상이고요. 또 그린 에너지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면서 효율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효율을 좀 더 끌어올릴 수 있는 인버터 같은 기술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LS산전 같은 경우 그 핵심 기술들을 최근에 개발해내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뭐 2달 전부터 LS산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4분기 실적뿐만 아니라 2014년까지의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라는 측면, 양적 성장이 아닌 질적 성장을 동반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뭐 장기적으로 이제 투자하실 분들은 이 종목을 뭐 단기적인 등락은 여전히 계속 있겠습니다만 네. 꾸준하게 매수해 나가신다면 뭐 지금 현재 가격대에서 또 40% 이상의 추가적인 반등 여력은 남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번 기대해 볼게요. LS산전 오늘 시장에서 어닝 서프라이즈한 기록한 종목으로 좀 상승폭이 두드러졌는데 앞으로도 좀 기대를 해보라라는 얘기 들어봤습니다. 오늘장 이슈 점검을 해봤고요. 내일을 위한 전략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글로벌 경제 일정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윤입니다. 허리케인으로 휴장했던 뉴욕 증시가 오늘 밤 정상 거래를 재개합니다. 이번 휴장으로 인해서 실적 발표를 미룬 기업들도 많은데요. 하지만 마스터카드 오늘 밤 예정대로 실적을 발표하게 됩니다. 실적 예상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마스터카드의 주당 순이익 $5 93센트가 예상이 되는데 지난 2분기보다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요.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의 이 실적은 미국의 소비 심리를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더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밤 유럽에서는 9월 실업률이 발표되는데요. 현재 유로존 전체 실업률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페인만 하더라도 25%를 기록하고 있고 그리스도 24%대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줄고 기업들도 인력을 감축하고 있어서 이것이 실업률 상승의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의 실업률은 지난 2009년 10월에 10.8%로 사상 최고치를 찍은 이후에 현재는 8%대를 유지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통화기금 IMF는 유로존 전체 실업률이 내년에 11.5%까지 오를 것이라고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내일 우리금융과 현대하이스코가 실적을 공개하게 됩니다. 현대하이스코는 철강업체들의 실적 부진 가운데서도 현대기아차 등 탄탄한 수요처 덕분에 예상에는 부합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매출액은 2조 원 정도, 영업이익이 1,100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난 2분기 대비 매출액은 7.2%, 영업이익은 6.1% 줄어들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기대에는 부합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이었습니다. 허리케인 샌디가 미국 동부 지역을 핥히고 지나갔습니다. 이 거래일 동안 휴장을 할 수밖에 없었던 뉴욕 증시가 이제 오늘 밤에 개장을 하게 되는데 시장에서는 이런 얘기들 나오더라고요. 이번 허리케인 샌디로 인한 미국의 경제적인 규모가 한 50조 원은 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개장 이후 증시 분위기 좀 어떻게 진행될지 미리 좀 내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규 애널리스트와 함께 오늘은 동부증권 올림픽 지점 조성우 과장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과연 오늘 밤 미국 증시 어떻게 진행될지 김종규 애널리스트부터 좀 전망 좀 해주시겠어요? 체크 포인트 뭐가 될까요? 네, 일단 태풍의 피해 금액이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지금 시장에서 시각이 제각각입니다. 처음에 예, 22조 원, 네. 50조 원, 그 이상일 것이다. 그리고 실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있다, 없다, 굉장히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어쨌든 이제 실제 좀 확대가 돼 봐야 정확하게 이제 정보를 알 수가 있고요. 그 정보에 따라서 판단도 정확하게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카더라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어느 쪽으로도 따라가지 않는 것이 가장 좀 현명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살펴볼 것은 그런 관련된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 이 부분이 두 번째로 중요한 포인트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소비 관련주들이라든지 네. 그리고 이제 보험주들, 건설 장비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다 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주나 아니면 이제 기자재 관련 종목군들, 원자재 관련 종목군들을 비롯한 이런 종목군들의 흐름들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 전자거래로 움직이고 있는 유가를 보시면 재미있는 것이 유가와 휘발유의 가격이 서로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제로 장이 열렸을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분위기를 먼저 살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시장 방향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소비 관련 지표들을 좀 보실 필요가 있을 텐데요. 최근에 이제 소매 판매라든지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이 개인 소득이나 지출 이런 것들이 모두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줘서 4분기에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시각이 강했는데 이 샌디 효과 때문에 적어도 10월 말부터 11월 초까지는 조금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소비 지표에 대한 신뢰도가 조금 떨어질 가능성 4분기에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공교롭게도 이제 한 2, 3주 정도 있으면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를 비롯한 최대 소비 시즌이 찾아오고 있는데 이때 이제 이런 현상들이 발생해서 일부 부담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있고 또 하나 이제 살펴봐야 될 것은 그렇다면 결국은 내구재 소비와 관련된 특히 IT 제품과 관련된 이 소비가 좀 줄어들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대부분 글로벌 증시들이 모두 거래가 답보 상태입니다. 줄어들거나 그 수준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거래가 크게 들면서 아주 큰 호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일본과 중국의 대량 이 금융 완화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움직임은 여전히 박스에 묶여 있을 가능성이 높고 미국 시장도 큰 폭의 반등을 기대하는 그런 흐름보다는 여전히 제한적인 박스권 내에 갇혀 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서 또 우리는 내일 11월의 첫 거래일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국내 증시에 대한 어떤 11월의 전망도 얘기를 나눠야 할 시점인 것 같은데요. 우리 조성호 과장님의 말씀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요즘에 전망 내놓기도 참 어려우시죠? 네, 다들 좀 어려운 면은 있습니다. 그래도 여쭤봅니다. 다음 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일단 10월 한 달 사실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 너무나 좀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외우 내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일단 글로벌 이벤트들이 이제 불확실성으로 계속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제 국내 이슈 이제 실적 쇼크라든지 GDP 쇼크 그리고 환율 쇼크 이 삼중고까지 시달리면서 이제 장중에 그 1900선도 한번 이탈을 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을 했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맞을 매는 좀 다 맞았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이제 하나의 매가 좀 더 남았죠. 오늘 밤 이제
그 뉴욕 증시가 어떤 그 허리케인 샌디의 여파를 어느 정도 받느냐. 하지만 만약에 뭐 허리케인 샌디 여파로 이제 한번 출렁인다 하더라도 그 매가 이제 좀 단기적으로는 좀 마지막 매가 아닐까 이제 이렇게 좀 예상을 이제 하게 되고요. 뭐 어제 뭐 그저께 뭐 오늘 뭐 이제 시장 좀 이제 긍정적인 시그널들 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좀 관망세는 뭐 아직까지 좀 뚜렷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이제 단기 낙폭과대 종목들 위주로 해서 이제 저가 매수세가 좀 유입이 이제 된다라는 점에서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이제 반등을 좀 이제 모색할 수 있는 구간으로 좀 접어들지 않았느냐. 좀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이제 반등의 폭은 어느 정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일단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아직까지 확실하게 좀 녹아내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장을 또 끌어올릴 만한 호재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에 좀 이제 급반등은 좀 어려운 상황이다. 좀 이렇게 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11월에 예정된 어떤 증시를 흔들 만한 요인들, 변수 이런 것도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변수들 눈여겨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제가 보는 두 가지 변수는 이제 지표하고요. 이제 네. 제가 뭐 흔히 전 빅 이벤트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스페인의 그 구제금융 이슈하고요. 이제 미국의 이제 재정절벽 이슈가 이제 빅 이벤트로서 이제 지표와 지금 어떤 밸런스를 가져가고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표는 이제 개선되는 추세에서 이제 빅 이벤트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상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표 개선만큼의 어떤 지수 상승을 지금 이끌어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11월에는 이 이제 그 빅 이벤트에 대해서 이제 확실하게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고요. 이제 당장에 이제 12일에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제 스페인 해법이 이제 도출되느냐. 이 부분이 일단 그 11월의 장을 좀 이제 좌우할 수 있는 가장 큰 방향성을 내포하고 있는 이제 변수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네. 뭐 그동안 뭐 신용평가사에서는 그 스페인에게 자꾸 이제 그 구제금융 신청을 하는 압력으로 이제 은행 뭐 네 곳의 이제 신용등급을 강등한 이후에 이제 스페인 신용등급까지 강등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 그 지방정부의 신용등급까지 이제 모조리 강등을 시켰는데 아직까지 이제 스페인은 구제금융 신청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지방정부까지 뭐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얘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신용등급 강등하는 건데 뭐 이렇게까지 압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스페인에서는 이제 구제금융 신청을 이제 망설이는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국민 여론이었다. 하지만 이제 최근에 그 스페인의 이제 지방정부인 갈라시아주에서의 이제 총선에서 이제 여당이 승리를 하면서 조금 이제 구제금융 신청에 대한 여론 악화는 좀 이제 부담을 덜지 않았느냐라고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그 12일에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이 스페인 해법이 좀 구체적으로 좀 도출이 될 수 있는지를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만약에 여기서 이제 스페인에 대해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러면 이 빅 이벤트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해결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 반등폭은 더욱더 이제 커질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여기서 뭐 미국 대선이나 이제 중국 이제 지도부 교체라는 좀 이슈들이 있는데 이건 이제 정책적 방향을 좀 결정짓는 변수로서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그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미국에서 이제 오바마가 재선이 되든 뭐 롬니가 재선이 되든 이제 재정 절벽이 이제 자꾸 이제 그 정쟁화돼 가지고 계속적으로 좀 시장에 좀 부담을 주고 있는데 뭐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 그러면 뭐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뭐 재정 절벽을 결과적으로 이제 이끌어내서 이제 그 재정의 어떤 그러니까 공황의 어떤 원흉이 되기를 뭐 원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극적인 타결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지도부 교체 이제 시진핑 차기 권력자인 시진핑이 중국이 이제 차기 지도부가 결성이 되면서 보통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이제 그 지도부가 교체되게 되면 어떤 인민들의 좀 환심을 사기 위한 어떤 정책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또 긍정적인 어떤 중국발 훈풍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런 빅 이벤트에 대한 기대감은 반드시 지표 개선이 추세적으로 이어지는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런 빅 이벤트가 해소된다 하더라도 지표가 만약에 꺾인다 그러면 또 이제 반등의 폭은 또 제한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표는 반드시 체크해야 할 변수이고요. 그리고 빅 이벤트에 대해서는 이제 그때 이슈가 이제 불거졌을 때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11월에 많은 이슈들이 예정돼 있죠. 정치적 변수들부터 시작해서 지표들까지 줄줄이 나오게 되는데 물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지수는 또 방향성을 달리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을 놓고 봤을 때 11월에 이런 업종은 좀 봐도 괜찮겠다 싶은 거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일단 11월에 이제 빅 이벤트가 이제 계속적으로 좀 이제 반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네. 어떤 특정 업종을 뭐 11월에 끌고 간다라는 관점보다는요.
일단 그 빅 이벤트의 좀 추이를 지켜보면서 이제 월 초 그리고 이제 월 중반 네. 그리고 월 말에 이제 전략을 좀 이제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월 초에는 아직까지 뭐 시장이 뭐 확실하게 좀 반등 추세로 접어들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아직도 이제 뭐 관망세도 짙어지고요. 오늘 또 이제 뉴욕 증시가 허리케인 샌디의 영향을 얼마나 받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월 초는 이제 10월 말 어떤 그 이 하락장에서 어느 정도 이제 굉장히 선방을 했던 이제 IT와 이제 경기 방어주 쪽에 이제 바벨형 전략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아령을 들게 되면 이제 양쪽이 좀 볼록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IT와 이제 경기 방어주 위주로 이제 좀 전략을 좀 꾸리시면서 좀 방어적인 포트를 좀 구성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기서 이제 꼽는 탑픽은 뭐 드디어 이제 바닥을 딛고서 회복 기대감에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이제 SK 하이닉스를 IT 업종에서 좀 탑픽으로 좀 꼽아드릴 수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방어주 중에서 이제 사실 음식료 유통주 중에서 이제 음식료주는 상당히 좀 그 경기 방어 효과를 누리면서 이제 많이 상승한 부분들이 있는데 유통주 중에서 예를 들어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등은 나왔지만 그 반등은 크지 않았다. 그리고 이제 이마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마트가 이제 외국인들의 어떤 압력에 의해서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지분 7.4%, 시가상당으로 한 1조 4천억 정도 되는 이 지분을 갖고 있는데 이 이제 매각이 이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 가운데서도 이런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좀 이마트를 좀 중심적으로 좀 볼 수 있겠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이렇게 월 초에는 네. IT 경기 방어주 가운데서 뭐 탑픽으로는 이마트, IT 중에서는 SK 하이닉스. 네. 월 중에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월 중간에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스페인 이슈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스페인은 지금 이제 유로존 그 재정위기를 이제 확실하게 좀 매듭짓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 이제 상황이 됐기 때문에요. 결국 이제 유럽 수혜주, 뭐 조선해운주가 지금 이제 스페인을 비롯해서 이제 유로존 재정위기가 완벽하게 지금 이제 봉합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에 좀 부담을 좀 가져온 상황이었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 해법이 이제 도출이 된다고 했을 경우에 그럼 ECB에서 결국에 그 이전에 이제 ESM이 재기능을 시작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ECB에서 이제 스페인 문제가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되면 이제 경기 부양에 나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역시나 이제 물동량이 좀 늘어날 수 있겠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유럽향 수혜주인 이제 조선 해운주 쪽에서 이제 그 어떤 그 유망 이제 종목을 좀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탑픽으로 이제 해운주 중에서는 이제 한진해운 이제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꾸준하게 유입이 되고 있고요. 3분기 실적도 일단 흑자 전환이 이제 예상되는 가운데서 4분기에 운임 인상 기대감으로 이제 한진해운을 해운주 중에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조선주 가운데서는 가장 이제 실적 모멘텀이 좋은 이제 삼성중공업이 있는데 굉장히 최근에 좀 주가 낙폭이 좀 과도했다라는 측면 그렇기 때문에 스페인 이슈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 그러면 좀 급반등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관점에서 좀 제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종목도 이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월 초, 월 중 해서 나뉜 거 보면은 이것도 전부 다 뭐 트레이딩 관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건가요? 예, 지금 상황에서는 역시나 좀 추세적인 상승을 아직까지는 좀 이제 예단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월초, 월중, 월말 이렇게 좀 단계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는 관점을 좀 제시를 해드리고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추세적으로 정말 상승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릴 때는 그때 이제 중장기 추세 종목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이제 월말로 가겠습니다. 중국 이슈 체크하면 되는 겁니까? 네, 이제 월말에는 결국 이제 중국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뭐 중국향 종목들만 사실 뭐 중국 소비 관련주는 이런 장에서도 상당히 뭐 주가 흐름들이 괜찮게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정말 뭐 기대해야 될 이제 그 업종들은 결국엔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이제 기계화학 철강주 쪽을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어찌됐건 간에 이제 그 차기 지도부가 들어서게 되면서 대규모 이제 경기 부양을 좀 할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그런 상황이라 그러면 이제 중국 관련주들이 이제 정말 그 오랜 어떤 소외에서 탈피해서 뭔가 이제 좀 반등의 실마리를 찾지 않겠느냐 좀 보고 있겠는데요. 이 중에 이제 뭐 탑픽으로 꼽는다 그러면 이제 두산 인프라코를 좀 꼽아드리겠습니다. 뭐 대표적인 뭐 이제 그 중국 관련주라고 할 수 있는데 3분기 실적이 좀 쇼크가 나왔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중국 경기가 둔화됐고요. 이제 유럽 쪽이 이제 경기가 둔화됐기 때문에 굴삭기를 많이 못 팔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적 쇼크가 나왔는데요. 4분기는 좀 다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이제 9월을 기점으로 좀 돌아서기 시작을 했고요. 만약에 이제 10월마저 돌아선다고 했을 경우에 이제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신뢰도는 그만큼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중국 관련 경기 민감주에 대한 일단 기대감은 커질 것이고요. 여기에 이제 스페인 이슈까지 이제 해법을 도출했을 경우에 결국엔 두산 인프라코어가 유럽 쪽에서도 이제 매출 증가 모멘텀이 좀 발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월 말에 이제 중국 쪽에서 어떤 그 호재가 일어난다고 했을 경우라 그러면
부산 인프라 코어를 그때는 이제 중장기 관점으로 들고 나가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해서 11월 한 달을 총 미리 내다봤습니다. 월 초, 월 중, 월 말. 물론 종목들을 제시해드리긴 했는데 무조건 이 종목이 간다는 것이 아니라 앞에 단서는 붙어 있었으니까 메모 좀 해두셨다가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희 애널리스트와 함께 또 새로운 아이디어 좀 찾아보러 갈게요. 투자할 만한 어떤 뭐 괜찮은 아이디어 오늘도 가지고 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좀 펀드 쪽으로 한번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그래서 지금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실제로 이제 펀드로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국내 펀드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정보도 많고 시각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최근에 자금 동향 봤을 때 해외 펀드 쪽에서는 무조건 빠져나가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중국 펀드를 비롯해서 2007년도부터 이제 물려 있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조금만 반등이 나와도 무조건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제 이런 심리가 강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제 자금 동향 보시면 조금 주의할 만한 사항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먼저 이제 해외 펀드 선진국 쪽을 보시면 최근에 2주간 돈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금융 완화 국면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주식을 강하게 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채권 쪽으로 가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주식시장을 사기도 애매했는데 주식시장에 걸맞게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위험자산 쪽으로 좀 돌아가려는 심리가 일부 선진국 내에서는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머징 쪽에서도 지금 중동을 제외하고는 돈이 전반적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뭐 멕시코라든지 이런 국가들의 전반적으로 자금 유입이 되면서 증시의 신고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시아 쪽에서는 돈이 들어오고 있는데 한국하고 대만은 사지 않고 있고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국가들로 좀 집중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지금 인도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일본 쪽으로 가장 많이 돈이 들어왔지만 인도라든지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필리핀이라든지 이 상대적으로 내수가 강하고 해외 변수의 영향이 약하고 최근 아시아 통화 절상률이 높은 이들 국가의 외국인들 매수가 강해지고 있고 IT 제조업이 강한 대만과 한국에 대해서는 전반적인 매도 관점이 현재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이런 펀드 동향을 살펴봤을 때 단기적으로 보면 동남아 쪽이 좋아 보인다라는 거죠. 네. 다만 이제 그동안 뭐 해외 상품들을 투자할 때 제가 항상 드렸던 말씀은 환해지를 하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쪽은 환해지를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왜 그런 건가요? 환해지 비용만 들 것 같고요. 이들 통화가 이제 증시가 약해질 땐 통화도 같이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 해지를 하다 보면 양쪽으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만약에 이제 굳이 해지를 하시겠다면 달러 베이스로 펀드에 투자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달러 예금을 끼고 아마 투자를 하시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면 그러면 이제 해지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니까 이제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제 중국 쪽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간단하게 보죠. 이 중국의 GDP 대비 시가총액이 지금 역사상 최저치는 아닙니다만 거의 최저치 수준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100%대, 일본이 60%대, 중국은 40%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이러한 흐름은 길게 이어질 수 없다라는 점. 그리고 중국의 지금 이 PER 수준, 상해 지수의 PER 수준이 10배 수준까지 낮아져서 7%의 성장을 보이는 국가치고는 너무하다라는 시점에 왔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시진핑 정부가 바뀌고 나서 여러 가지 정책을 단숨에 모두 내놓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12차 5개년 계획에 지금 중간에 와 있거든요. 그래서 12차 5개년 계획에서 지금 주력하고 있는 것이 민생화, 그리고 신화, 시장화 이 세 가지라고 보여지는데 환경보호와 관련된 내용들, 소비 육성, 전반적으로 이제 보호하고 싶은 7개 산업들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정책적으로 더 강화시킬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종목을 사야 되는데 저는 이제 반문하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중국 관련주 중에서 중국 소비주들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러면 실제로 이제 정책이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 종목이 수혜를 받겠습니까? 중국 종목들이 수혜를 받겠습니까? 중국 종목들이 수혜를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올랐던 우리나라 중국 소비주들은 제가 보기에 거품이 지금 상당히 끼어 있거든요. 그럼 그 종목을 사기보단 차라리 중국 종목을 사라. 근데 중국 종목을 모르겠으면 중국 펀드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라.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일 수 있다라는 판단이고 지금 이제 중국 펀드를 조금 이제 올라왔거나 아니면 이제는 더 이상 못 견디니까 팔아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1년 정도 지나게 되면 내가 또 저점에서 팔았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투자 아이디어는 중기적으로 본다면 중국 펀드는 더 사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2007년도에 중국 펀드에 가입해서 물려있는 한 사람 중에 하나가 또 저인데 재개하시는 말씀 같아서 새겨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을 위한 전략도 세워드려야죠. 소성호 과장님, 간단하게 부탁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뭐 11월 전략은 좀 월초에 그 3단계로 이제 좀 트레이딩 전략을 말씀드렸는데요. 뭐 결과적으로는 뭐 사실 단기급 반등에 대한 욕심은 좀 자제하시고 좀 중장기적 관점을 원칙적으로 좀 가지시라는 좀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뭐 낙폭과대 경기 민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점에서도 충분히 저가 매수하면서 중장기적으로 좀 보유할 수 있는 이제 이런 업종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에 일단 좀 관심을 좀 가지셨으면 하는 내용이고요. 제가 이제 제시해드린 11월 이제 그 월중 전략은 이제 그때 이제 상황에 맞춰서 좀 뭐 비중을 한 20-30% 선에서만 움직이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드릴게요. MTN 김종효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동부증권 올림픽 지점 조성호 과장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